네, 오늘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 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공급 계획을 밝힌 주택 물량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주거 안정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무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분도 들으셨을 텐데 첫 공급 대책이 97 공급 대책이었고 당시에 이제 향후 5년 동안 135만 호 이상을 착공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발표가 이제 당시 발표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연장선상이 맞고 어떻게 보면 이제 97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최초의 어떤 공급 대책에 대한 아젠다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세부 상세의 어떤 실천 사항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장선상에 있고요. 뭐 저는 그래도 조금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 정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 보면 대부분의 그런 정책들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금융 규제 또는 규제와 완화, 그다음에 조세 규제와 완화, 그다음에 공급 대책 이런데 보면은 언제나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공급인데 이 공급을 가장 늦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시차가 안 맞고 시의적절한 어떤 그런 대책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공급 대책을 그래도 뭐 조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먼저 자꾸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아마도 오늘 발표했던 이제 공급 대책,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1, 2구 공급 대책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은 여기에서도 이제 아마 관계기관이라든가 또 지자체랑 협의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디테일하게 쳐다봐야 될 것들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발표된 공급 규모가 6만 호입니다. 이게 여의도 1.7배 면적이고 판교 신도시 2계급의 규모라고 하던데 이 정도면은 과연 기대했던 공급량에 충족한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6만 가구 자체는 되게 좀 커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서울만 해도요. 매년 그래도 3만 가구 정도가 추가 공급이 돼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있는 수요를 매년.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총량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크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국토부가 또는 이제 그 경제 파트에서도 정말 마른 수건마저도 짜내는 식의 어떤 물량을 쏟아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 거는 맞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기존에 있던 발표됐던 부지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또 다른 재탕, 삼탕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추가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씩 여기 조금 여기 조금씩 늘려가는 듯한 그런 어떤 노력들은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꾸준하게 정부가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내보내는 것은 어느 정도 평가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에요. 정부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 회의를 별도로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이제 어디가 좋을지에 대해서 찾아왔는데 추가 공급지 발굴에 이렇게까지 힘을 쓴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그 공급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 저곳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주택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속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선정된 지역들을 보시면은 유휴 부지를 개발하는 것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부지들은 단기간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토지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주도 해야 되고 멸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공급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유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속도감 있는 공급 그리고 빠른 공급을
진행한 다음에 또 분양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컴팩트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유휴 부지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발굴을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요. 예. 뭐 이마저도 이제 공급이 쉽지 않았던 이제 과거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새롭게 계속 부지를 발굴하고 이런 가능성을 자체를 키워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의 포인트가 도심 요지의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국민들의 선호도도 고려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과거의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들어보는 지역도 있다라는 예. 부분도 많았었고, 그리고 여기 내가 이제 출퇴근하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 교통책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예. 앞으로 뭐 출퇴근 거리 너무 멀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지금 이번에 나온 것들의 특징을 보시면은 과천, 용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 업무를 하고 위해서 통근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지역들이고 이미 도시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진 지역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라는 특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 수요자들도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지역에 공급이 되었을 때 심리적으로 내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나에게 좀 실질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지역에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될 거고 심리적인 안정감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군요. 이번 공급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정부가 6만 호 중에 약 3.2만 호를 서울에 이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여기에 이제 1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입지 가치 측면에서 이 용산이라는 곳, 여긴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뭐 10,000가구 정도 들어선다면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규모 자체도 상당히 메모드급이고요. 제가 처음에 용산 지역 그 정비기지창의 개발 계획을 들었을 때는 최초에는 약 4,000가구 정도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뭐 6,000가구, 8,000가구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10,000가구까지 이제 늘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규모 자체의 어떤 그런 지역 내, 단지 내 어떤 그 규모의 경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뭐 10,000가구 정도 들었으면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갈 거잖아요. 뭐 스터디 카페도 들어가고, 독서실도 들어가고, 뭐 주민들만 쓸 수 있는 뭐 사우나 시설이나 목욕탕, 골프 연습장,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카페라든가 정말 다 이런 들어가겠죠. 게 다 들어가는데. 또 입지가 또 보면은 옆에 다 있거든요. 마트도 있고 예. 또 교통도 엄청나게 편리하고요. 서울에 또 이제 거기서 길 하나 건너면은 또 약 100만 평 가까이에 될 수 있는 용산 그 민족공원도 이제 어쨌든 나중에 들어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정말 입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존에 있는 면적보다 더 늘리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쨌든 그런 고급 수요를 이제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뭐 2,000~3,000가구 이상은 추가적인 입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도심 정비 사업 등과 같은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건데 주택 공급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뭐 교통 대책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떻게 보면은 도심이 뭐 더 많이 지어서요. 네. 좀 사람이 좀 덜 쾌적하고 못 살게 만들어야 혹시 외곽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앵커님께서 진짜 정말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하신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원래 이제 계획보다도 이제 그 세대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원래 용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지구로서의 어떤 기능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조금 이제 축소를 하고 이제 인구를 더 늘리고 세대 수를 늘린다라는 거는 그러한 어떤 뭐 금융 허브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용산의 어떤 입지 같은 경우 나중에 통일 이후에는 이제 동부가 최대의 어떤 그러한 상업적인 어떤 허브의 역할도 있는 플랜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럼 예. 국가에서 참 국토종합계획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희석되는 어떤 단점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급 수와 뭐 입지 등에서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여기에 과연 지을 수 있겠느냐, 짓는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서울시에서는 기반 시설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8,000호까지가 적당하지 않겠냐라는 입장이었는데 정부에서 10,000호 이상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관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향후에 인허가 과정에서 좀 진통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용산국제업무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획된 기존의 계획에서 그 주거를 많이 공급을 하겠다, 주거를 면적을 키우겠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를 5% 이상 수정을 하게 되면은 사업 변경을 하게 돼야 되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했던 사업 변경에 이제 필요한 작업들을 다시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은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지금 서울시가 발행하고 있는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 자체는 아마도 지금 추정하기에는 소규모 형태의 이제 청년들 1인 가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주택을 조금 더 확대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향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여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인허가에 필요한 부분들, 잡음들은 좀 해소를 해나가는 과정들을 좀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과연 이 용산에 있는 땅에 청년들만을 위한 그런 주거를 확대해서 공급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논쟁거리로 남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이제 뭐 주택을 공급하고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늘어난 공급에 따른 학생 수 증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인프라 계획에 대한 협의는 이어가기로 했거든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용산 이제 국제업무지구에 학교가 뭐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뭐 국제학교 이런 것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1인 가구들을 많이 넣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학교를 뭐 많이 키워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예. 물론 뭐 주택 가구 수가 늘어날 때마다 교육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치도록 다 되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청년들에 대한 거주 확대 이런 것들을 쟁점으로 삼아 가지고 좀 그 협의를 통해서 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피해갈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국토부에서 2028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2028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이 공급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체감하는 시기는 좀 언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보통 이제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되면 어느 정도는 그 수요를 희석시킨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역대로 보면은 그러한 공급 효과가 이제 시장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2028년에 착공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짧아도 3년 반에서 4년은 걸려요. 그러니까 또 그 규모 자체가 메머드급이잖아요. 만가구, 도심 내 만가구 공급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디 그 그린벨트 지역이나 전혀 뭐 건축물이 없는 지역에 공급하는 거하고 약간 레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만가구 정도 되면은 한 적어도 한 4년은 넉넉히 잡아야 될 텐데, 그러면 2028년도에 착공을 하면 2032년도에 입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 쯤에 소위 말해서 이 지역에 공급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뭐 한편으로 본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TV를 보다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예. 그 공사 기간이 상당히 이제 세대 수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1년 반 정도에 금방 끝내는 방식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듈러 주택 형태로 해서 주물로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쌓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뭐 단열이라든가 네. 뭐 건축물의 구조 같은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 이제 아직까지는 용산 버전은 아닐 것이 그게 뭐 최대가 한 30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용적률이 안 아직은 나오는 좀 예. 이제 그 기술이 부족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좀 더 고민도 하고 실질적으로 공학적으로도 이런 부분도 아마 한번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갑자기 듭니다. 네, 윤 의원님, 이게 용산 캠프킴 부지에는 기존 1,400호보다 1,100호가 늘어난 2,5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면 관련 법령을 좀 완화해야 한다고 알려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캠프킴에 추가 공급을 하는 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순조롭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규모를 키우는 것 자체가 지금 기존 1,400세대에서 1,100개를 늘린다는 건 거의
규모가 2배 예. 가까이 늘어난다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건물을 짓거나 그럴 때 용적률이라는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용적률은 건물을 높게 지었을 때 이런 조망이라든지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캠핑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용산 공원에서 조망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공원법상에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조망권에 대한 부분, 일조권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다 가만히 되어서 조금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하면 조금은 갈 길이 좀 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도 인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국민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디 지역에 어떻게 이제 공급이 되냐기 때문에 지역별로 짚어봤고 이제 용산을 지나서 오늘 이제 또 발표된 곳 중에 하나가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입니다. 최 교수님 여기에 이제 6,800호가 공급이 될 예정인데 이곳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10,000가구 공급이 추진이 됐다가 당시에 기억하기로 이제 주민 반대로 무산이 되기도 한 곳인데 이번에 좀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지 여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반대가 있었던 거는 이제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입지 자체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주변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름이 지역이 태릉이잖아요. 릉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이제 역사, 그러니까 유네스코 역사문화유산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해서 상당히 이제 반발심이 좀 많았고 이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뭐 반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태릉 CC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별로 쓰지도 않고 그다음에 향후에 유유부지로 남아 있을 것 같으면 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열심히 설득하고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급을 한다. 어차피 지금 보니까 말씀하고 하지 않으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청사부지 이런 거 몇백 호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짜내고 있는 시점이니까 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 주신 용산, 노원군 이렇게 여러 우량 입지를 내놓았던 점에서 이번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분양과 임대 물량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도 큰 관심이거든요. 교수님, 이 분양이랑 임대 물량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것도 남아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제 예상은 정부가 아마 하고 싶은 건 5대5 정도 하고 싶을 거예요. 5대5 정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3기 신도시가 약간 이제 그런 비율이 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50%, 예. 그다음에 그 임대 물량. 임대 물량이 한 50%. 이제 실제로 이제 국가라든가 아니면 LH가 이제 보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전체적인 어떤 물량의 얘기보다는 면적의 고민을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하는 주택은 면적이 얼마 정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구평 기준으로 해서 예. 뭐 30평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신혼 부부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자녀가 한 명 정도 있는 세대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이제 5구나 60제곱미터, 그러니까 20평대 아파트 이 정도도 하고 임대 아파트는 더 작게 할 거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실제로 임대와 그다음에 분양 주택도 비슷한 어떤 그런 면적 비율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더 황금 비율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예 비율은 그냥 정하면 될 것 같아요. 50대 50을 하던 6대 4를 하던 뭐 이렇게 정하면 되지만 예. 어떤 그 면적 비율로 할 거냐 이게 오히려 더 갈등이 더 많을 거고 훨씬 논란이 많고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그 면적 비율을 비롯해서요. 지금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국토부에서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오피스텔이 이제 몇천 호가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건 굿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왜냐하면은 지금 대체 공급이라든가 대체 주거 단지를 얘기하면서 오피스텔도 얘기 많이 하고 뭐 이번에 뭐 법으로 통과가 이미 됐다라고 이제 약간 뭐 성과 위주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유부지, 그러니까 그 노는 상가, 그다음에 공실인 상가를 갖다가 주거용지로 그러니까 주거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서 서민들이라든가 청년 세대들이나 신혼부부 살게 하겠다. 사실 이거는 임시 방편일 가능성이 많아요. 항구적인 주거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서 조금 이제 저렴하면서도 약간 사이즈는 작지만 위치가 괜찮은 오피스텔 같은 것도 굉장히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피스텔도 오랫동안 내가 거주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차제에 이렇게 한번 틀을 잡아서 시작을 할 때는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된 집을 공급하는 게 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오늘 국토부 발표를 보면 이번 대책 물량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추후 제도 개선과 함께 물량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번 대책에 거론되지 않은 부지를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삼가긴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제 유휴부지를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 작년 말부터 아마 잘 확인하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표를 작년 말부터 준비를 했으나 이게 1월, 2월 이렇게 거의 밀려왔던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유휴부지를 계속해서 발굴해 놓는 작업 자체도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이 작업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네.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인데 이게 사실 해보니까 계속 해도 쉽지가 않더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도 이거를 쉽사리 공급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담긴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고민을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공급 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해 투기성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즉시 발표한 구역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한 상황입니다만 투기성 거래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완벽하게 좀 차단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현재 실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우려가 있긴 한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기 우려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이미 발표된 지역들이요. 예.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미 그 10월 15일 그때 묶여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서울에 이제 4개 구 정도만 있다가 서울에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고 경기도의 12개 지역으로도 이제 전면 확대가 10월 15일 조치에 의해서 돼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10월 15일 날 발표됐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던 그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사전에 투기 방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특히 실거주라든가 이런 걸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방어가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세제 정책입니다. 김용복 정책실장이 어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 5월 9일이 아니라 한두 달 정도 뒤에 종료하는 거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검토 계획을 밝힌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실제로 지금 5월 9일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라고 봤을 때 100일 조금 더 남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약정서를 진구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들이 한 20일 정도는 또 시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80일 이내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이분들을 또 내보내고 다르게 실거주를 하실 분들을 집주인으로 모셔와서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 너무 촉박한 거죠. 너무 촉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례들을 보면은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나는 다시 다른 집에 임차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도리어 지금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 분들에게 내 집을 다시 사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까지도 많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5월 9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일이니까 조금 더 중과 유예라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좀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5월 9일이라는 숫자보다는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판단하는 데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꼭 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세제 조정 시점도 관심인데 일단 주택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시장에 분명하게 준 뒤에 세제 개편 관련해서 관련한 이야기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일단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매물을 좀 많이 뽑아내겠다라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면은 실제로 시장 자체는
보유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 양도세 부담 그리고 거기에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더해지게 되면은 집주인들은 결국 집을 보유해 나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고령층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택을 내가 정말 비용으로 인식을 했을 때 세금 비용이라는 것들을 내가 납부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이 되는가들을 판단을 하면서 결국 이것들을 사전에 조금 이제 내가 정말로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서 집을 보유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번 중과 유예가 이제 끝나는 시기 전에 조금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치고 있게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